오늘은 21년 11월 27일 시행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올해 시험을 보면은 내년도 교사 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명칭은 22년 학년도 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 정답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정답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메타 구조도라는 방식으로서 정리를 한 내용이고, 밑에 예상 배분 정답을 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상 정답 속에서 핵심적인 어떠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뽑아서 정리를 한 키워드 분석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답만 확인하시려고 하면은 요 키워드 분석표만 보셔도 큰 문제는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띄우고 하나씩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대화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문두에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전략, 교원연수, 요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수 전략이라는 것은 교수 방법론이겠죠. 교수 방법론이고, 그 다음 교원 연수라는 것은 교육 행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영역 중에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론과 교육평가와 교육행정이라는 4개의 영역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건데, 요 4개의 영역은 작년에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심리라든지 그 다음 교육철학이라든지 그 다음 교육사회학은 올해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임용시험이 논술로서 우리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 이쪽이 이제 4개의 영역이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염두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심리라든지 교육철학이라든지 교육사회학은 앞으로도 안 나온다, 그건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든 저 3가지 영역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육학 시험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크게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주는데, 원래 이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는 하나의 영역이었는데, 평가가 워낙 중요시되다 보니까 이것이 독립적으로 되어 가지고 이제는 교육학은 7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도 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추론 문제가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4문제 곳곳에 추론 문항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론 문항이 있었는데, 왜 학생들이
작년보다도 좀 어렵게 느껴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이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개 문항 중에서 편의상 우리가 요것을 첫 번째 문항, 요것을 두 번째 문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항과 두 번째 문항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좀 높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보다는 사실 특별하게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문항이 아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데 수직적 연계성이라든지 총평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사실 좀 관심 있게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생소하다고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출제가 되어서 아마 어려웠다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추론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출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작년 해설 강의와 재작년 해설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술의 꽃은 추론입니다. 추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외운 지식을 가지고 논술을 써 내려가는 것을 가지고는 사실은 논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논술의 가장 핵심적 문제의 유형은 추론 문제인데, 그러면 채점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추론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채점 교사들이 교육이 이미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매년 새로운 교사로 물갈이하면서 채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채점했던 우리가 교사들이 다시 채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론 문제에 대한 이미 교육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임용시험에서 우리가 논술이 나오는 거지만 앞으로 수능시험의 논술이라든지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채점의 기술, 노하우를 현직 교사들이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추론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은 채점을 이런 추론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모의고사 반에서만 추론 문제를 대비해 가지고는 좋은 성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론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어떤 추론적인 생각과 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 추론의 사고방식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좀 단순하게 어떤 외우는 데만 많이 초점을 둔 수험생들은 낭패를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 공부를 할 때, 1월달 이론 공부를 할 때부터 꾸준하게 추론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번 교육과정 문제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배점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입니다. 가장 핵심적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이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학습자 측면에서 가지는 의의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송 교사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 방안을 써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문제를 보시면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어떻게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와 계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문제에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론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시면, 이론적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보통 우리는 타일러의 교육과정 구성 원칙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일러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습 경험을 선정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줬는데, 그것은 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조직의 영역과 밀접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타일러는 이걸 어떻게 제시했나 하면은 계속성,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된다. 중요한 거라든지 기초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성을 원칙으로 해서 학습 내용을 배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열성이라는 것은 쉬운 내용을 점점 심화 확대시켜 나가는 경우를 계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통합성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통합성인데, 요거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교육적 내용을 융합시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융합시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 타일러의 세 개의 원리 속에 사실 거의 모든 것이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주장하는 타일러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자들은 수직적인 계열성과 수평적 계열성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직적 계열성과 수평적 계열성을 주장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통합성은 수평적 계열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성과 계열성은 수직적 계열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직적 계열성이라는 것은 학년을 의미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1학기, 2학기를 우리가 의미해 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같은 내용을 배열할 수도 있고, 또는 점점 심화시켜 나가서 배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직적 계열성의 의미는 뭘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폭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기유발. 어떻습니까?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지난 학기에 배웠고 또는 우리가 지난 학년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겠죠. 또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 성취가 유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것 말고도 어떤 이제 선수학습을 우리가 강조해 준다든지 기초학력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제시해 준다든지 이게 답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번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학습 내용이 우리가 제시되고 또는 수준이 높다든지 같은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시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학습적 의미의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교육과정, 교과 내에서의 우리가 단연의 범위와 계열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 교과 간의 통합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건 결국은 통합성의 가장 기본을 이야기해 주면서 스팀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중액교육과정과 같은 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합쳐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평적 통합성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과 내의 우리가 단원의 범위와 계열적인 것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복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제해야죠. 중복 부분은 삭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사가 살펴보니까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소위 말씀드려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대체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열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배열해야 되는데 어떤 쉬운 것이 빠져 있다든지 또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우리가 너무 우리가 수준이 높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범위와 계열적인 의미로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가진다. 이것도 사실은 채점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채점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된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런 이제 어떤 수직적 연계성에 맞춰 가지고 교육과정 우리가 재구성을 해 나가는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현직 교사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과서라는 것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어떤 재체시키고 난이도를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또 중복된 부분을 우리가 제외해 나가는 이러한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교 현장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문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이 부분이 해당됩니다. 송교사가 총평의 우리가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2가지를 제시해주고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2가지를 각각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해 주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총평이라는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을 진단한다는 것이니까 소위 말씀드려서 진단평가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2가지와 각각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제시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번 학기에는 선생님께서 특강에서 말씀하신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을 해보려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로 학생 간에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으니 학년 말 평가에서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총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학기 초에 진단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총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보시면 어세스먼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수행평가와 같은 경우들은 어세스먼트를 씁니다.
evaluation이라든지 또는 뭐 measurement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이미 수행평가는 assessment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이것을 평가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이미 총평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총평이라는 용어가 있고 측정이라는 용어가 있고 평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측정이 measurement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게 evaluation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assessment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게 사실 평가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 도구를 만들어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평가 도구를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발달한 것이 뭐냐면 측정관이에요. 대표적으로 측정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IQ 검사라든지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IQ 검사, 적성 검사 이런 표준화 검사는 전부 측정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중학교 지능검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상관없이 지능검사는 동일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물론 나이에 따라서 성장과 발달을 해나가겠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 그 변화가 없는 고정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가를 만들기가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평가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기말고사라든지 또는 이제 뭐 중간고사라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수능시험과 같은 경우는 전부 이런 평가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있고 교육 환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에게 교육 환경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만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어떤 면에서는 다 우리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개념이 총평관 어세스먼트입니다. 이거는 인간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을 적절하게 어떤 조화시켜서 우리가 평가의 도구를 만들고 학생들을 측정하고 해석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평가고 소위 말씀드려서 또 과정중심평가고 또 형성평가도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왜 어렵느냐,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행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학년에 따라서 어떤 수행평가의 정도도 달라야 되고 또 학생의 여러 가지 어떤 가정적 배경이나 기타적인 등등에 의해서도 수행평가의 정도나 어떤 점수의 어떤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가 어려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좀 내고 수행평가를 측정하고 과정중심평가가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런 총평관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능입니다. 수능. 네.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총평간에서 될 수 있는 경우는 결국 수행평가적 방법들은 전부 총평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씀드려서 면접, 또 관찰, 뭐 상담 같은 것은 사실 면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어떤 수행평가가 가지는 어떤 보고서에 의한 평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성찰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총평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진단평가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썼다 그래요. 수행평가하고 또는 과정중심평가하고 또 이제 형성평가를 썼는데 이건 답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채점교사들의 어떤 고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썼을 때 과연 채점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은 조금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채점 교사들이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틀렸다, 맞다 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은 학생과의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 규준지향평가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학기 말에 우리가 다양한 기준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뭘 사용하고 있죠? 성취기준, 절대평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우리가 달성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목표의 우리가 달성도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아이들의 우리가 학생들의 진정한 역량을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기할 것도 없이 성장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학기 초에 비해서 학년 말이 얼마나 역량이 성장했느냐라는 데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 두 개 말고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어떤 분들이 능력지향평가는 답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성취기준과 성장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이 아이들의 역량을 적절하게 우리가 성장시키고 적절하게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취기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요. 또 학기라든지 학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의 어떤 성장력을 평가해 준다는 것은 아이들의 진정한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2번 같은 부분들은 총평에서 가지는 그 의미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정답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미 약간의 정답의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번 문제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할 교수 전략 2가지를 제시해 주고 송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교수학습 활동 2가지를 각각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해 주시오 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에듀테크라고 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딕과 캐리의 모형을 보시면은 딕과 캐리의 모형은 교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교수 분석, 그 다음에 학습자 및 상황 분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행 목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수행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주는 평가 도구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 목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시킬
여러 가지 우리가 교수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교수 전략의 개발이고, 그 다음에 교수 프로그램의 개발, 그 다음에 형성평가, 그 다음에 총괄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소위 말씀드려서 이 교수 전략의 방법을 쓰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교실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제시해 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답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죠. 협동학습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토의식 수업도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강의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혼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어떤 걸 써도 다 답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수 전략이란 말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교수 전략은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수 방법, 교수 전략,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전략은 우리가 스트래티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쉽게 보셨으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마 없었을 텐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뭐 어떤 숨어 있는 뜻이 있을까라고 하는 경우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쉬웠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고립감을 해소하자. 혼자서 이제 선생님의 어떤 줌 수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실시간 쌍방향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활용 수업이라든지 기타적인 등등이 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집에 이제 형제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고립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소시킬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온라인 협동학습을 시켜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거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협동학습을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으로 해서 교사가 좀 살펴보기도 하고 조력해주고 또 피드백도 우리가 제공해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카페 우리가 온라인이라든지 학습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어떤 형성평가적 의미를 학생들에게 우리가 제시해주고, 학생들의 어떤 답을 주고, 그러면 이제 교사가 다시 피드백을 제시해주면서 교사와 학생의 어떤 상호작용, 또 학생과 학생의 어떤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간 우리가 쌍방향 어떤 줌과 같은 실시간 쌍방향 도구를 활용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주면 아마 가장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대부분의 우리가 수험생들은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쉬운 문제라고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 방법을 써라. 아무거나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고립감을 해소시켜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작년 시험과도 온라인 부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요즘에 코로나로 워낙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문항은 교육행정입니다. 그리고 연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의 연수를 종류 한 가지와 학교 중심의 연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두 가지를 들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연수는 국가가 교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연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수는 크게 두 가지 연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격 연수와 직무 연수입니다. 자격 연수라는 것은 2급 전교사에서 1급 전교사, 1급 전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격이 바뀔 때마다 국가가 제공해주는 연수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만이 자격의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직무연수라는 것은 이 부분은 교사들의 어떤 전문적인 성장을 위해서 제공되는 연수를 직무연수라고 하는데, 이 직무연수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교 중심의 연수도 사실은 직무연수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학교 내에서는 이런 자격연수를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연수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것도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교사가 나와가지고 동료 교사를 연수하는 것도 연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교 중심의 우리가 연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와 거의 비슷합니까? 교내 자율장학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내 자율장학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장학이라는 것은 교사들의 우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학교 중심의 연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번에 우리가 유아시험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었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거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교사들의 협의회 또는 워크숍, 또 외부 인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강연들, 그리고 우리가 현장 연구들, 이런 것들은 전부 학교 중심의 연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훨씬 하기가 좋죠. 왜냐하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월요일에서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중에서 하루를 행정 업무가 없는 날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 하루를 정해서 요 날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이다 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한 개의 우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 업무의 경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우리가 쓰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 지원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교재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가 좀 지원해 주면은 아무래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 추론 문제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는 예비교사 분들은 추론 문제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론 문제는 단시간 내에 문제를 몇 개 풀었다고 해서 성립되기 어려운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부터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험을 보시는 우리가 분들은 채점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시험을 잘못 쳤다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잘 쳤다고 해서 자만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형화된 채점을 가지고 있는 패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2022년 중등 임용시험 교육학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